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합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네, 평론가님 2024년 시즌 첫 시간입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작년 말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올 초로 들어서니까 더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더 많은데 더군다나 총선도 앞두고 있고 이 모든 복잡한 사항 알기 쉽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시사평론가가 되겠습니다. 무슨 출사표 쓰는 것 같네요. 평론가님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이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월요일은 정치권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네, 요즘 정치권에서 핫한 인물 두 사람이 딱 떠오르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요즘 행복하시죠? 왕관무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요. 이 주인공은 바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비대위원장, 당의 대표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시죠? 하지만 조금 후에 왕관의 무게, 그 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 것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저도 그렇게 앉아봤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개그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표현을 저렇게 하고 나니까 글로 보니까 굉장히 협박하는 쪽으로 네. 예,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툭툭 던지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그 SNL에서 안철수, 김기현, 이준석, 한동훈을 보고 연상되는 사자성어를 묻자 토사구팽이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어요. 이 대표가 쓰는 언어들이 좀 직설적입니다. 예, 안철수, 김기현 그리고 이준석, 한동훈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답변을 즉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옆에서 팽 이러더라고요. 예, 팽하지 토사구팽. 네. 자신이 토사구팽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자신이 토사구팽 당한 것을 말로 합니까? 잘 안 해요. 근데 대놓고 토사구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뭐랄까 표현법이라든지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굴 팽했는가? 딱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들을 팽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과 당이 주종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까발린 겁니다. 이거 사실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화시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그런 관계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안다. 예. 문제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건 언어도단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토사구팽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돌연 연기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무슨 긴급 사안이 생겼다는 걸까요? 긴급 사안 발생!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는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미래 대표가 저는 광주에 출마합니다 하면서 출마 선언서를 쫙 읽으려고 했습니다. 출마 선언서, 그야말로 지금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 지지율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고까지 되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출마 기자회견을 돌연 연기합니다. 왜? 긴급 사안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뒷말에 구구한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여의도 중앙에서는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고 탈당한다 어쩐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은 총리였고 임종석 전 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손을 합치면은 정말 강력한 문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탈당한단 말이죠. 잡아야겠죠. 내가 지금 출마 선언한 것보다 잡는 게 더 급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긴급사안 발생 출마 기자회견 연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짠 것이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임종석 실장이 전화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정치 다이나믹하죠? 알고 보니까 임종석 실장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에 괄호 열고 억울하지만 점점점 괄호 닫고 그대로 따르겠다. 수용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긴급사항이 발생했는데 두 번에 꺾어서 발생한 거예요. 이낙연 대표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만합니다. 참 이낙연 대표가 지금 씁쓸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총선을 위한 새로운 작전을 세우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낙엽이 아닌 이삭 줍기는 좀 가능할까요? 최우선 선택은 줍줍입니다. 줍줍. 네, 줍줍. 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디 떨어지는 주가 줍줍 하시죠. 현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줍줍 하시죠. 지금 정치판은 줍줍. 공천에서 탈락해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현역 의원들 줍줍. 왜? 그 사람 한 사람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 현역 의원을 영입했을 경우 당 번호가 바뀝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당 번호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현역 의원을 묶이게 되면은 국가 보조금이 나옵니다. 줍줍 안 할 수 있습니까? 최우선 과제는 줍줍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면 대결이 확정된 그분의 말이죠. 예, 맞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또는 지금 개항을 후보죠. 국민의힘.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클린스만이냐 히딩크냐 기가 막히게 대비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사실 개항을은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원희룡 대표가 국민의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사람이 개항을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누굴 상대로? 전 국민이 다 알 수밖에 없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이 상황에서 원희룡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 상대방은 나쁜 사람. 나는 히딩크, 상대방은 클린스만. 클린스만은 전 국민적으로 지금 많이 인상이 좋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이재명 대표는 범죄 혐의자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치에서는 이렇게 슬로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닌데도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TV에 나오는 못생긴 사람도 막 얼굴 막 찍어바르고 막 나오면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프레임 효과예요. 프레임. 저 사람은 저런 거야 라고 프레임을 찍은 것이 바로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클린스만이냐 히딩크냐. 여러분은 만약에 지역 일꾼을 뽑으시겠습니까? 범죄 혐의자를 뽑으시겠습니까? 히딩크를 지지하십니까? 클린스만을 지지하십니까? 뻔하죠? 그걸 자기 걸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당대표냐
차기 당대표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치고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항상 그렇게 프레임을 먼저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현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는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원희룡 전 장관의 프레임 효과가 지금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갈까요? 글쎄요.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맞아 원희룡은 히딩크고 이재명은 클리스만이야 라고 할까요? 지금은요 굉장히 많은 매체를 통해서 과할 정도로 정치 정보를 유권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지역에서 약자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이렇게라도 외쳐야죠. 효과가 있든 없든. 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결국 오셨군요. 결국 오셨군요. 네, 예.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인지 잘 점점점 하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러죠. 워낙 민주당 공천이 복잡하고 하니까 네네네. 중앙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모범을 보여서 다른 험지를 가든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계양을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출마하려고 하는데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참새들이 짹짹짹짹 시끄럽게 했죠. 그러니까 원희룡 그 후보 같은 경우 고민 많이 하시다가 바로 열고 닫고 그리고 결국 오셨네요. 그러면 시침이 뚝 떼고 이게 무슨 말이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 언어라는 게 결코 어렵지 않고요. 앞뒤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후보들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네.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원 전 장관의 고군분투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에 조금 좁혀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원희룡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좁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중앙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내지 벌어지고 있는 뉴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건 진짜 본선에 들어가 와서 양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진짜 밑바닥 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생생 코멘트는 좀 알면서도 좀 모른 척하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코너는 뉴스픽스입니다. 뉴스픽스는 한 주간 각 분야에서 일어난 핫한 소식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정치권 주요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여야 4.10 총선 공천 후유증의 몸살입니다. 뉴스픽스 바로 시작해보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공천 결정에 대한 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뿐만 아니라 탈당도 이어지고 있으며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파열이 극에 달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공천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의 공천 상황 평가 들어볼까요? 이거를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평론을 한 거의 이제 20년 하는데 선거를 몇 번 거치면서 각 선거별로 왜냐하면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는 거죠.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몸살을 앓습니다. 중앙당이 몸살을 앓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도 결코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공천 때문에 지방에서 버스 대절해서 중앙당 정거, 예전에 중앙당 정거하고
막 이런 몽둥이 둔 아저씨들, 어깨에 이런 아저씨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걸 제가 눈으로 목도를 하고 겁이 나서 뒤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하루가 멀면 벌어지고 있는 이 공천 관련된 뉴스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게 예전 정치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요즘 그래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까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난리 북새통이죠. 무슨 시장바닥 때 이런 시장바닥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무엇인가 찾아보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사실 공천 배제된 사람에 대해서 나눠줄 자리가 있어요. 50여 개의 공기업 대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작전 아니야? 라고 누군가는 합리적인 추론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기 고양정에서 김연아 전 의원 배제됐고요.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은 분신하겠다면서 2번씩이나 휘발유 끼얹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코 조용한 공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고 합니다. 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워낙 적게 지난 총선 때 당선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대로 공천을 하면은 자본비 별로 날 게 없어요. 또 설사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아웃되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다시 공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탈락된 사람들 새로운 자리가 나눠줄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시끄럽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좀 조용한 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요, 탈당부터 시작해서 나가면서 재 뿌리고 나가는 사람, 내가 말이야 그 비리를 알고 있어, 내가 뭐였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이 공천 분란을 제압하려고 한다 할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서로 간에 룰이 어느 정도 딱 맞춰지면 이제 나머지가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선을 위해서 달려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조금씩 수구를 들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극에 달한 상황, 이 민주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른바 비명 학살이라고 불리는 하위 20% 명단 통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위 10% 통보는 김한정, 박용진, 박영순, 윤영찬 30의원, 하위 20% 통보는 김영주, 또 송갑석 의원 등인데요. 좀 쉽게 납득되는 결과라고 보시나요? 입장 바꿔서 지금까지 국회의원 열심히 잘하시고 있는데 당신은 하위 20%야, 하위 10%야, 그러니까 공천 안 줄 거야 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납득이 되세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 누구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지지자, 그리고 아니면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도 아니 우리 의원이 왜 여기서 공천을 못 받아?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납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당에서 공천을 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봐줄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정치적인 뒤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나 하신 분이 탈당까지 하셨어요. 영등포 갑에서. 탈당하시면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정당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영등포 갑 단수 추천으로 공천이 됐습니다. 불똥 어디로 칩니까? 영등포 갑에서 준비하고 있던 국민의힘 후보들한테도 튀어요. 그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억울한 건 알겠는데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당을 나가시다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득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되 억지로 납득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당 전체가
억지로 납득을 하고 있는 중이다. 도저히 못 참겠던 사람은 탈당한다. 여기까지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탈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있고 입당했어요. 네, 입당했고 또 설은 의원 역시 탈당을 했습니다. 송영표 의원도 지난달 말 자신의 현재 지역구에서 컷오프 결정을 통보받은 후 SNS에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라고 적으면서 탈당을 시사했는데요. 민주당이 탈당 규모에 대해서 10명까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두어 시간 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무슨 이런 일이 있어라고 이제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원래 이 모든 탈당, 뭐 홍영표 의원이니 서른 의원이니 김영주 의원이 탈당하는 이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냐? 친명과 친문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네.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친명이 비명을 학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도저히 중성동 지역에 공천을 못 주면은 난 탈당하겠다라고 해서 탈당을 실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나가 있는 이낙연 총리와 함께 손을 잡고 명확하게 대립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10명까지 예상된다는 분석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한 두어 시간 전에 임종석 실장이 당의 결단에 수용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탈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입장 다른 분들이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항해서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종석 실장이 당내 문파에 굉장한 지분을 갖고 있는 정치인데, 이 사람이 안 나가면 밑에 사람들도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은 지켜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10명 이상 될 수 있었던 부분이 탈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주저앉은 형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입당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컷오프 사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거죠.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해서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가 됐다고요. 이게 좀 뭐랄까, 국회 부의장이라는 자리는 국가 서열로도 굉장히 높은 서열이에요. 국회 부의장은 국회의장 그다음 국회 부의장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은 서열이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자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공천을 다음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번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정도의 중진이 나 이제 정치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만둘게 라고 하신 분은 있으시지만, 문희상 의장님께서 그랬죠. 그런데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국회 부의장이 공천을 못 받았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공직자 윤리 항목 50점, 여기서 채용 비리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0점 받았다. 이걸 아예 탁 까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0점 받으신 분이 있으시던데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게 김영주 부의장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랄까,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네. 밝히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당 화합 차원에서는 가는 사람 가더라도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오히려 총구를 거꾸로 돌려대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정치 성향이 완전 반대인 당에 입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다이나믹하다니까요. 네. 어제의 동지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랬냐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90년에 3당 합당이 이루어졌어요. 3당 합당이 이루어졌을 때 같은 민주화 동지 김대중과 김영삼 어깨 걸고 민주화 투쟁하시던 분 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갑자기 노태우 진영으로 3당 합당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수많은 정치적 정반대파로 가게 된 사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물론 극단적인 정치 상황을 순화시킨 역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너는 여당 해라라고 찍어주고 넌 야당 해라라고 찍어줬는데 그걸 완전히 그 뜻을 유권자의 뜻을 꺾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 지역 구민 입장에서도 그 인물을 보고 투표를 했는데 당이 바뀌고 또 이러면은 좀 고민이 더 되게 많아지실 것 같아요. 한두 번입니까? 물론 그렇지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지금 워낙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당 바꾸는 입장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게 뭐 거부운동, 선거에 관련돼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그래서 더욱더 정치 혐오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정치인 여러분, 제발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거꾸로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그럼 컷오프 상황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컷오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오산에서 내리 5선을 한 안 의원입니다.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국민의힘이 프레임 짰던 민주당 사당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누가 봐도 친명계입니다. 친명계고 핵심이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라도 대선에 대통령 된다라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안민석 의원이 5선에서 내리 5선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은 안 된다라고 당내에서 또 공관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안민석 의원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선당후사라고 보이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계호,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3선입니다. 정책위 의장이에요. 이분은 비명입니다. 단수 공천 받았어요. 자, 정태호, 서울 관악을 민주연구원장 비명입니다. 단수 공천 받았어요. 이런 그림은 민주당 이재명 사당하라는 주장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공천이 일방적인 내리꽂기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아니면 이거는 공천은 민주당 이재명 사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모두 다 무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두 다 프레임 싸움입니다. 네, 뭐 비명이라 공천받고 친명이라 뭐 공천받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중 성동갑 지역에서 공천 배제된 것을 두고 당의 재고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세대 교체를 이유로 단칼에 거절하면서 최고위에서는 재고 요청을 논의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서 출마길이 막혔습니다. 임 전 실장의 향후 행보, 탈당까지 예상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세대 교체를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정치적 활로를 따로 내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예전에 중성동갑 지역에 계속 출마해서 당선된 적도 있고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후배한테 양보했다가 왜 대통령 비서실장 갔으니까 양보했다가 다시 그 자리 내놔라. 이거 되게 모양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거길 내놔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안 된다 세대 교체다라고 거절을 했고 그럼 그 다음 뭐냐라고 했을 때 내년 8월 달에 있을 당 대표 선거에 나가게 되는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물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나가세요라고 한 적도 없고 임종석 실장이 나 나갈게요라고 한 적도 없지만
정치 그림이 그렇게 그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인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에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은 것은 내년 당대표 선거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여전히 그렇게 되고 개연성도 있습니다. 개연성 있는 것은 내년에 당대표 선거에서 친문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더욱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냐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죠. 조용한 공천이라지만 파열음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서울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발표한 해당 지역구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서 탈락했는데요. 지난 2일과 3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이틀 연속 분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분신까지 기도했을까에 대해서 심적으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분신하는 건요 경찰 없는 데서 해요. 아무도 모르는데 뒤집어 쓰고 분신을 한다고요. 그런데 경찰이 있는 앞에서 뒤집어 쓰고 준비했다가 라이터불을 킨다. 이거는 막아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좀 충격적으로 충격요법이지 이게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연아 전 의원이 경기 고양정 단수 공천 취소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양갑에 전략 공천된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에 대해선 텃밭인 상주 문경에서도 1차 컷오프된 인사를 보냈다며 반발하는 이의가 접수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하거든요. 지금 조용한 공천이라고 얘기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 고양정 단수 공천이 됐던 김연아 의원이 취소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상주 문경은 이미자 의원의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거의 컷오프 된 사람을 여기다 갖다 꽂냐라고 반발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당이라서 컷오프 돼도 이 부분은 다른 자리를 갈 자리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이 크지 않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뭐냐면은 분신소동에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에 따라 시스템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것 역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공천이 됐습니까? 라는 얘기를 시스템 공천이 잘못됐다라든지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천 이의제기 시스템 안에 있다라고 눈치고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 끝까지 문제가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문제가 될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조용한 거는 우리 다 시스템 공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왔죠. 자랑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분신한 사람 없어요. 근데 지금 분신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야당에서는 그건 대통령실에서 내려꽂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다 들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들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에서 아니다. 이건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명확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죠. 네.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의원 3명도 4.10 총선 경선에서 탈락을 한 상황입니다. 5선의 김영선 의원도 컷오프 됐는데요. 그동안 현역 불패라는 평가를 받아온 국민의힘 공천에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 현역 의원 다수가 본선행에 실패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현역 불패로 감동이 없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쌍특검 표결을 마친 이제부터 본격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쌍특검 표결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란표가 나와서 특검이 어느 거 하나라도 통과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에 굉장한 악재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 부결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졌다라기보다 선거 때까지 4월 10일까지는 정치적 특검으로 인한 부담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부결이 되고 나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의원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지도부가 관리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나마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율성이 공천을 걸고 지도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내부 갈등 상황이 생길 때마다 윤심을 자처했던 친윤계 의원들도 속속 공천장을 따고 있습니다. 맏형격인 권성동 의원에 이어서 핵심인 이철규 의원도 공천을 확정 지었는데요. 공천 후반부로 갈수록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친윤, 용핵관들이 결국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용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친윤은 친윤석열 그룹이고요. 용핵관은 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핵심은 누구냐면은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그 대통령 선거 시기에 아주 긴밀하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옆에서 수행하다시피 하고 비서실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마음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서 힘이 제일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강릉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렇게 힘센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마이웨이 가면은 막질 못해요. 근데 더 힘센 사람이 있었죠. 부산의 장제원. 장제원 의원은 아들 노을이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끝까지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힘도 셌고요. 그러나 전체 전국이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불출마하고 자기 측근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요. 내부 갈등이 있었을 때 윤심을 가지고 있는 저 친윤 의원 때문이야. 용핵관 때문이야. 라고 욕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숨었어요. 숨었다가 공천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일을 해야지 하고 드러난 것 뿐입니다. 물 밑에서는 여전히 힘센 친윤 의원, 힘센 용핵관 관계자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국민의힘은 80% 가까이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4.10 총선 지역구 공천은 결국 친윤, 중진 불패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곤 친윤석열계 의원 대다수가 단수 공천을 받아냈고 3선 이상 중진 의원 31명 중 74%, 23명이 본선행을 확정 지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들이 공천받은 지역은 대다수가 당선을 보장받는 보수 우세 지역인데요. 국민의힘은 희생이나 쇄신 없는 이런 흐름을 두고 현역들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조용한 공천이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이즈가 적은 국민의힘에 대해 감동이 없다는 비판 꽤 있는데도 한 위원장은 정말 까고 또 까도 깔 게 없으니까 억지로 까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양파입니까? 까도 양파는 까도 나올 게 없죠. 껍질만 있으니까 그거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소위 얘기해서 강남권 공천하고 영남권 공천이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왜? 영남권이나 강남은 어마어마하게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이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누가 공천을 받아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만 받는다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3선, 4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탈락이 되고 어디서 이렇게 영입 인사라고 딱 꽂았을 경우 분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분란 생기죠. 그런데 그런 분란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존 의원들을 그대로 앉힌 겁니다.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대교체 얘기가 해도 기득권은 그대로 재생산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깥에서 이게 무슨 공천이냐. 공천이라는 것은 당연히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글쎄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공천 상황은 여기까지 짚어보고 다음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삭 죽기 바쁜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가뭄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정통 민주당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친문, 비명계 영입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의 개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탈당파가 새로운 미래에 대거 합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커질수록 좀 뒤에서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이낙연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바로 오늘 오전 아침 8시 전까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8시부터 임종석 실장이 이낙연 전 대표의 전화를 안 받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탈당하겠습니다.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전화를 안 받고 그 사이에 무슨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당에 그대로 잔류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니까 웃고 있다 굳어져 버렸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가 다르고 몇 시간 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정치의 다이나믹함을 상징하는 사건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앞서 생생 코멘트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기할 정도로 중대한 전략을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비서실장 이제는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임종석 그 비서실장에 이어서 서른 홍영표 의원과 통화하는 등 비명계와 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임종석 대신 서른과 홍영표다라는 거거든요. 자, 꽁 대신 닭이란 말이 있어요. 예. 서른은 소위 얘기해서 동교동계라고 일컬어지는 큰 계파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홍영표 의원은 소위 얘기해서 문파의 수장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종석이야말로 문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인데 이 사람이 탈당을 하게 되면은 이낙연 전 대표로서 만세를 외치면서 우와 임종석 대표하십시오라고 할 텐데 그게 무산되고 나니까 지금 서른 홍영표 의원과 비명계의 결합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모르겠으나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하는 것만큼 파괴력은 적을 것이다. 이건 명확합니다. 네, 이 대표가 앞서 최소 30석, 30여 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친문계가 조만간 판을 크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도 했는데요. 좀 판이 상황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30석 목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탈당을 하고 마치 안철수 바람이 불었던 그때 국민의당이었죠. 38석 가져갔거든요. 그 정도의 파괴력을 보일 수 있다면 저는 30석까지는 아니더라도 20몇 석은 가능하다고 봤는데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임 실장이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30석은 어렵고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10석 미만이지 않을까. 10석 미만. 예, 호남 중심으로 10석 미만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예,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예, 그냥 대략적으로 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낙연 대표가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탈당설까지 놔둘던 임종석 전 실장이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 하면서 반발을 멈춘 상황이고요. 민주당 잔류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봐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 것이다. 임 전 실장이 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비판이 바로 내년 당대표 선거에 임 실장이 출마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 실장이 내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든 그렇지 않든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는 임 실장을 안아줘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안아줘야 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다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남아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 측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석현 새로운 미래 고문이 어제 저녁 7시에 이낙연 대표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했을 때도
약속을 했다. 탈당을 약속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뒤통수를 맞은 겁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인간적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 밤 사이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종석 실장이 정말 386의 대표격으로 언제 입당을 했냐면 1995년에 입당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김민석 의원이 좀 먼저 입당하긴 했지만 그야말로 민주당으로부터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뿌리 깊게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나중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가는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어왔어요. 사실 국회의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람이 탈당을 한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템포 쉬고 그 다음 정치를 본다. 그 다음 큰 정치를 한다. 라고 한다면은 뭔가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밤사이에 고민했을 수 있다. 예, 전 결코 제 추정이지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전화 받기 힘들겠죠. 탈당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어젯밤 마음하고 달라진 거죠. 네, 이 방금 언급하신 진짜 민주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과 결별하면서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 기존 신당인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 독자 세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진짜 민주당이라는 말을 놓고 정치권에서 참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진짜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민주당은 아마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광주 또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세웠던 민주당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진짜 민주당이라고 프레임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프레임 짜기는 이렇게 단어 하나에서 굉장히 미묘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진짜 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인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이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에 이렇다 할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현역 불패가 이어지면서 이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인데요. 서울, 강남, 서초 등 텃밭 공천에서 잡음이 물론 불거질 수 있겠지만 민주당처럼 연쇄 탈당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 여당 쪽에서 갈 자리가 있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공천이 진행된다면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갈 후보가 없을 것이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독자적으로 화성을에 출마해서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그리고 거대 양당해서 4당이 대결하는 구도가 4월 10일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4.10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수도권행을 두고 보수 텃밭에서 당선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지자 수도권 출마로 방향을 최종 선회했다라고 있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평가해 주신다면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잘 판단한 거예요. 어쨌든 정치는 자기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역 기반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걸 새로 화성을을 통해서 가지겠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노원을에 가서 유권자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고 다른 지역으로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